만약에 남편이 집에 급히 들어오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나에게 말하면 그때 제일 먼저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뭘까요? 집값도 아니고 집 앞에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아닙니다. 병원이 얼마나 빨리 닫느냐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은퇴를 앞두거나 노년의 거주지를 바꿀 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조용한 곳으로 가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요. 생활비도 줄어들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전에 나는 절대로 지금 동네에 안 살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막상 은퇴하고 나면 절반 가까이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삶의 동선이고 인간관계이고 생존의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생존의 거리, 그리고 노후의 돈줄이 되는 집의 쓰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관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장 선생의 노후지의 채널답게 뜬구름 잡지 않고 명확하게 노후의 집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은퇴가 가까워지면 사람은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는 가벼워지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짐도, 빚도, 책임도, 복잡한 인간관계도 내려놓고 싶어요. 다른 하나는 익숙함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내가 아는 길, 내가 아는 병원, 내가 아는 시장, 내가 아는 이웃이 주는 안정감이 있죠. 젊을 때는 낯선 동네로 이사해도 한두 달이면 적응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적응은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먹습니다. 그 에너지가 줄어드는 게 노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노후 이사는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내 남은 에너지 통장의 큰 인출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특히 남성은 전원에 대한 로망을 품는 경우가 많고 여성은 병원과 장보기, 교통 같은 현실을 더 먼저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차이는 부부가 이사 문제로 부딪히는 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이 이주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부부가 한 달을 꾸리는데 34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역시는 280만 원, 도지역이나 지방도시는 260만 원 정도의 주거비가 필요하다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매달 수십만 원, 1년이면 수백만 원이죠. 숫자만 보면 결론은 간단해 보입니다. 비싼 곳에서 싼 곳으로 내려가면 된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 정도면 당장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노후는 장부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내려갈 수 있지만 그 대신 삶의 동선이 무너지면 다른 비용이 새로 생깁니다. 겉으로는 싸게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비싸게 사는 구조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노후 이사의 함정입니다.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많은 분이 지금 살던 곳에 계속 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은퇴 전 설문에서 지금 동네에 남겠다는 응답이 10% 이하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 후 현실을 보면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원래 살던 곳에 남아있는 양상이 반복해서 관찰됩니다. 이 차이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과 떠났을 때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용에는 보이는 비용과 안 보이는 비용이 있습니다. 보이는 비용은 월세나 관리비, 재산세 같은 것들입니다. 안 보이는 비용은 시간, 이동, 관계의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장을 보려면 차를 몰아야 하고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고 눈비가 오면 아예 나가기 어려운 날도 생깁니다.
그러면 지출이 줄어드는 대신 생활이 움츠러들어요. 생활이 움츠러들면 사람은 상대적으로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시 비용이 늘어납니다. 결국 비용을 줄이려던 이사가 비용을 부르는 이사가 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지방의 풍경인가요? 아니면 도시의 부담을 덜어내는 것인가요? 풍경이 목적이면 생활의 불편을 감수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목적이면 반드시 지방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 근교의 외곽, 즉 도시의 의료와 교통을 유지하면서도 집값과 관리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결국 도착할 결론이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의 핵심이 하나 더 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늘리기보다 남은 관계를 지키려는 경향이 커집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멀리 이사하는 것이 경제적 계산이 아니라 관계의 절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끊기면 우울감이 오기 쉽고, 우울감은 수면과 식욕을 흔들고, 수면과 식욕은 혈압과 혈당을 흔듭니다. 그러니 노후 이사란 결국 마음과 몸과 돈이 한 줄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골은 공기가 좋지, 조용하지, 텃밭도 하고 산책도 하고 사람도 덜 북적거리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도시로 올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줄이면 편의성입니다. 편의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가볍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노년에게 편의성은 사치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하루의 동선을 덜 부서지게 만드는 기능, 그리고 사고를 줄이는 기능입니다. 시골의 불편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반복으로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멀어도 매일은 아니니까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허리가 아픈 날, 비가 오는 날, 눈이 쌓인 날에는 그 거리가 곧 위험이 됩니다. 마트가 멀어도 차가 있으면 된다 생각하지만 차를 못 모는 순간이 오면 생활이 멈춥니다. 대중교통이 드물면 병원 예약 시간에 맞추기 위해 새벽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작은 불편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여기서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일본에서도 고령층의 이동과 재이동, 우리로 치면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현상이 계속 연구되어 왔습니다. 한국도 귀농귀촌 이후 정착에 실패하거나 다시 이동하는 사례를 오래 관찰해 왔고, 정책 연구 자료에서도 제2주의 이유와 과정이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나 일자리, 가족 문제가 보이지만 실제 생활의 세부를 보면 교통과 의료, 일상 서비스의 빈틈이 결정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골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골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자연, 공동체,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숨통이죠. 문제는 장점이 내게 맞느냐입니다. 특히 몸이 약해졌을 때 그 장점이 유지되는 환경인지가 핵심입니다. 시골의 공동체는 따뜻하지만 내가 아프고 누워야 할 때 그 따뜻함이 실제 돌봄으로 연결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가까운 자식이 있어도 맞벌이면 낮에는 비어있는 집이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제도와 인프라입니다. 최근에는 농촌형 수요응답 교통 같은 방식이 실험되고 지역 교통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내 동네에 이미 들어와 있는지, 언제 들어올지, 그리고 내가 그 변화를 기다릴 체력이 있는지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노후 설계에서 가장 위험한 가정은 언젠가 좋아지겠지라는 문장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기다림이 곧 비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주를 고민할 때는 마음의 로망을 먼저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생활의 질문을 쌓아야 합니다. 장을 보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약국은 어디에 있는지, 응급실은 얼마나 빨리 닿는지, 밤에 택시가 잡히는지, 눈이 오면 길이 막히는지, 내가 혼자서 계단을 오를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나씩 던지다 보면 로망이 현실과 손을 잡을 수 있는지 보입니다. 이때 마음의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하셔야 합니다.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남겨두는 겁니다. 전 재산을 한 번에 옮겨 심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집을 팔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싶어도 집값이 올라 못 돌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선택이 아니라 갇힘이 됩니다. 노후에는 갇힘이 가장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노후 이사는 용기만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함께 세우며 움직여야 하는 일입니다. 요즘은 병원이 가까운 동네를 병세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이 낯설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병원 생활권입니다. 역세권 같은 지하철이 가까운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젊을 때는 역이 가까운지가 중요하고 아이가 있을 때는 학교가 가까운지가 중요해지듯 노년에는 병원이 가까운지가 삶의 중심으로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 이용이 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진료를 받는 횟수와 검사와 약의 비중이 커집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60대 후반의 의료 이용이 20대에 비해 3배로 늘어나는 양상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숫자의 정확한 크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병원은 노년에 가끔 들르는 곳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병원까지의 거리가 왜 돈이 되느냐를 생각해 봅시다. 거리가 멀면 교통비가 늘고 택시를 더 자주 타고 보호자 시간을 더 쓰게 됩니다. 시간도 비용입니다. 특히 노인은 한번 외출하면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멀리 있는 병원을 다녀오면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 되기 쉽죠. 그게 반복되면 건강관리의 지속성이 깨집니다. 약을 제때 타지 못하고 운동과 식사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병원이 가까운 곳은 지출을 줄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구조를 갖춘 곳이기도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더 극단적입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병은 시간이 치료의 성패를 가릅니다. 뇌혈관이 막혀 생기는 뇌경색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일정 시간 안에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해야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가건강정보에서는 그 시간이 약 4시간 30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심장 쪽의 급성 질환도 병원 도착과 시술까지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대학병원급 응급실까지 1시간 넘게 걸린다면 마음의 불안은 물론 실제 위험도 커집니다. 병원이 가까운 동네의 또 다른 가치는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리고 병원 주변에는 대체로 생활 인프라가 함께 형성됩니다. 약국, 물리치료, 검사기관, 식료품점, 은행, 대중교통이 모이기 쉽습니다. 즉, 병세권은 병원 하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동선 전체가 끊기지 않게 이어지는 구조를 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몸의 통증을 더 크게 느낍니다. 반대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으면 같은 증상도 덜 무섭게 지나갑니다. 가까운 병원, 익숙한 약국, 언제든 갈 수 있는 의원이 있다는 것은 노년의 불안을 낮춰주는 큰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없으면 사람은 집안에 갇힙니다. 그리고 집안에 갇히면 근육이 줄고 균형감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낙상은 노년의 큰 분기점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길어지고 그 사이에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결국 외출이 더 줄어들고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 병세권은 단지 아플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안 아프게 살기 위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지방의 의료비 역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집값이나 일부 생활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와 관련된 총 비용이 꼭 줄어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동 비용이 붙고 큰 병원 진료를 위해 상급기관이 있는 도시로 이동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교통비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료 이용량이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는 공공 자료도 있고 농촌에서 교통과 의료 접근성이 고령자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여러 편 있습니다. 결국 노후 주거의 핵심은 생활비를 단순히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의료와 돌봄의 비용이 폭발하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이 좋은 집이냐는 질문은 결국 이렇게 바뀝니다. 전망 좋은 집이냐가 아니라 내가 아플 때도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집이냐입니다. 병원까지의 거리, 약국의 접근성,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계단, 주차,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집값 그래프보다 내 삶의 동선 지도가 먼저입니다. 노후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 이 문장이 노후의 불안을 키웁니다. 해결책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집을 움직여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집을 담보로 연금을 만들거나 혹은 둘을 섞는 것이죠. 먼저 집을 움직이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자녀가 독립한 뒤에도 40평대, 50평대에 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넓은 집이 자랑이던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노후의 넓이는 종종 관리에 부담이 됩니다. 청소, 수리, 난방, 관리비가 모두 넓이만큼 따라옵니다. 특히 관리비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라서 체감이 큽니다. 재산세나 각종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을 줄이는 선택은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노후 체력을 아끼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집을 줄이는 것을 다운사이징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다운사이징의 핵심은 세 가지를 동시에 얻는 데 있습니다. 첫째는 고정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유 자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는 생활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생활이 단순해지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물건이 줄면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고 동선도 단정해집니다. 노년의 안전은 화려한 인테리어보다 정돈된 동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다운사이징을 하면서도 많은 분이 불안해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어떡하지? 자녀가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쓰는 겁니다. 자녀는 이미 자기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넓은 방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안정입니다. 부모가 안정되면 자녀도 안정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방식이 거주지, 레버리지라고 불리는 접근입니다. 영어라서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내 집의 가치와 내가 실제로 사는 비용 사이의 차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비교적 비싼 아파트를 월세로 놓고 본인은 조금 더 저렴한 지역의 전세나 작은 집으로 옮겨 그 차액으로 생활비를 만드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현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소형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내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본인은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의정부 쪽에 엘리베이터 있는 소형 아파트로 옮겨 전세 2억 원 내외 수준에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월세 수입이 매달 들어오고 전세로 들어간 돈은 내 주거를 안정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반드시 현실적인 위험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공실이 생길 수 있고 전세 제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에는 세금 문제가 붙기도 합니다. 또 월세를 받는 동안 내가 사는 집의 주거 안정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이사 자체가 큰 부담이므로 세입자 문제로 내가 다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결국 거주지 레버리지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노후에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도하는 점도 같이 주의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건강을 잃게 되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선택한다면 순서를 권합니다. 먼저 내가 살 집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 관리의 범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노후 자산 전략은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률이 핵심입니다. 몇 달 반짝 수익을 내는 전략보다 10년을 조용히 버티는 전략이 결국 승리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집을 옮기는 과정에는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오래 산 집에는 추억이 붙어 있습니다. 그 추억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운사이징은 서두르면 안 됩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 판단이 선명할 때 천천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장 선생이 딱 한마디만 보태자면 집을 줄이는 것은 삶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줄이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주택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움직이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지금 사는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주택연금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주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종신형으로 설계하면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불안을 크게 줄여줍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과 기준은 제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근 안내에서는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왔습니다. 또 실제 월지급금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시가격은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문턱이고 월급의 크기는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죠. 많은 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받느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개한 예시표를 보면 일반 주택 기준, 종신 지급 방식에서 주택가격이 9억 원일 때 연령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집니다. 60세라면 월 180만 원대, 70세라면 월 260만 원대, 80세라면 월 390만 원대의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특정 시점 기준의 예시이므로 실제 가입 시점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높을수록 그리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집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대표적이죠. 실제 구조는 담보 설정과 연금 지급의 계약이고 조건을 지키면 거주가 유지됩니다. 다만 모든 금융상품이 그렇듯 계약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상속, 배우자, 보증료 같은 항목이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말할 수 없고 내 상황에서 불안을 줄이는지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럼에도 주택연금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분명합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 이사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평생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특히 몸이 약해져 이사 자체가 부담스러운 시기에는 주택연금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후의 최적 주거 모델이 무엇이냐? 저는 단정되신 구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의 모든 것을 유지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지방의 모든 것을 감수하기에는 의료와 교통이 불안하다면 그 중간이 필요합니다. 서울 근교의 외곽, 그러면서도 병원 생활권이 갖춰진 곳, 그리고 관리비와 세금 부담이 낮은 소형주택. 이렇게 세 가지가 한 덩어리로 묶일 때 노후는 갑자기 안정감을 얻습니다. 결정의 마지막은 비교입니다. 지금 집을 유지하면서 주택연금으로 월급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집을 줄이거나 위치를 바꿔 여유 자금을 만들고 고정비를 줄일 것인지, 이 비교를 할 때는 집값만 보지 마시고 내 의료 동선과 내 관계 동선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과 약국,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내가 매주 가는 시장과 공원,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의 이동 시간. 이 네 가지가 흔들리지 않는 선택이 결국 좋은 선택입니다. 노후의 집은 더 이상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생존의 설계도입니다. 떠나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고 덜 쓰고 살고 싶고 남은 시간을 편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요. 하지만 노후의 편안함은 풍경이 아니라 동선에서 만들어집니다. 병원과 약국이 가까운지, 대중교통이 살아있는지, 일상이 끊기지 않는지, 관계가 유지되는지, 그 위에 경제성이 올라갈 때 비로소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을 줄이는 선택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관리비와 세금의 부담을 덜고 넘어질 위험을 줄이고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며 무엇보다 내 마음의 여유를 늘립니다. 반대로 집을 떠나지 않는 선택도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주택연금 같은 제도도 바로 그 길을 만들어줍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 집이 내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지, 내 삶을 묶어두는 사슬이 될지 지금 차분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장 선생의 노후지혜에서 오늘 꼭 전하고 싶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노후의 집은 크기보다 거리다. 그 거리는 병원까지의 거리이자 사람까지의 거리이며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지키는 선택이 결국 가장 오래가는 선택이 됩니다. 장 선생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엄지척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뵈었으면 합니다.